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워터스입니다. 영국에서 하천 생태학을 연구하는 과학자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과학적 확신이 어떻게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지, 그리고 진정한 기적은 어디서 오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히드로 공항 귀빈실에서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강 성급함의 대가라는 제목의 프레젠테이션이 떠 있었죠.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 하천 컨퍼런스 기조연설을 3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템즈강 복원 프로젝트로 명성을 얻은 후 저는 하천 생태학계에서 나름 인정받는 학자가 되었어요. 30년간의 연구 끝에 얻은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하천 복원은 최소 30년이 걸리는 과학적 과정이라는 것이죠. 자연에는 지름길이 없다는 게 제 철학이었습니다. 동료 데이비드가 제 옆을 지나가며 서울 컨퍼런스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한강을 비판하러 간다고 대답했어요. 20년 만에 하천을 복원했다는 주장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거든요. 템즈강도 30년이 걸렸는데 말입니다. 데이비드는 결과는 좋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지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금은 그래 보여도 10년 뒤에는 문제가 드러날 거라고 확신했어요. 과학에는 지름길이 없으니까요. 서두르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게 제 소신이었습니다. 제 확신은 확고했습니다. 슬라이드마다 과학적 근거 부족, 장기 모니터링 미흡, 지속 가능성 의문 같은 문구들이 가득했어요. 한강은 재개 성급한 개발의 전형적인 사례로 보였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가방에 넣었어요. 12시간 후면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한강의 급격한 수질 개선 데이터를 보면서도 의구심만 커졌어요. 이렇게 빠른 변화는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어딘가 허점이 있을 거라고 믿었죠.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제 이론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30년 연구가 틀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죠. 곧 제 모든 확신이 흔들리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현지 시간으로 오후 5시였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택시를 탔어요. 기사님이 올림픽대로로 차를 몰았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펼쳐졌습니다. 첫인상은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콘크리트 호안, 인공적인 친수 공간, 과도하게 개발된 강변이 보였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으며 메모했어요. 택시 기사님이 영어로 한강이 아름답다고 말하며 옛날에는 냄새가 심했는데 지금은 정말 깨끗하다고 자랑했습니다. 저는 예의상 미소만 지었어요. 속으로는 겉으로만 그렇다고 생각하면서요. 강변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과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경관만 보였어요. 진짜 생태복원이 아니라 관광용 치장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사님은 계속해서 어렸을 때 여기서 수영했다가 못하게 됐다가 이제 다시 할 수 있게 됐다며 기적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과학자인 제게 기적이란 단어는 비과학적인 감상주의로 들렸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저는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려고 했죠.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딸 엠마에게 화상통화를 걸었어요. 런던 시간으로는 아침 9시였습니다. 엠마가 서울이 어떠냐고 물었고 저는 데이터는 인상적이지만 뭔가 석연치 않다고 답했습니다. 엠마는 제가 항상 의심부터 한다며 웃었어요. 저는 그게 과학자의 의무라고 겉으로 좋아 보이는 것과 실제로 지속 가능한 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때 엠마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제 이론이 틀렸을 수도 있지 않냐고요. 저는 웃으며 30년 연구가 틀릴 리 없다고 답하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엠마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틀렸을 수도 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그런데 왜인지 그 말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저는 다시 발표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강을 비판하는 슬라이드들을 보면서도 이상하게 확신이 조금씩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느낌을 무시했어요. 30년 경력의 과학자가 감정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새벽 4시에 눈이 떠졌거든요. 호텔 창문으로 보이는 한강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컨퍼런스는 이틀 후였습니다. 저는 그 전에 현장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데이터가 있어도 직접 보지 않으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으니까요. 과학자로서의 기본 자세였습니다. 아침 6시쯤 호텔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강변에는 벌써 조깅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저는 가방에서 수질 측정 장비를 꺼냈습니다. pH 측정기, 용존산소 측정기, 탁도계까지. 30년간 항상 가지고 다니던 도구들이었죠. 이 장비들은 저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었습니다. 강변으로 내려가 물을 떠서 측정하기 시작했어요. pH는 7.2, 용존산소는 8.5mgl, 탁도는 15NTU. 모두 예상보다 좋은 수치였습니다. 아니, 놀라울 정도로 좋은 수치였어요. 저는 다시 한번 측정했습니다. 혹시 장비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 정도면 2급수, 어쩌면 1급수에 가까운 수질이었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질만 좋다고 복원이 성공한 건 아니에요. 생태계 전체를 봐야 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강변 식생을 관찰했습니다. 갈대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버드나무도 건강해 보였습니다. 물속을 들여다보니 작은 물고기 떼가 헤엄치고 있었죠. 피라미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이런 건 표면적인 개선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생태 복원은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거니까요. 1시간쯤 조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메모를 정리하고 있는데 누군가 제 옆을 지나갔어요. 낚싯대를 들고 가는 노인이었습니다. 저는 별 관심 없이 계속 메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제가 있는 벤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를 잡고 낚시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 7시도 안 된 시간에 낚시를 하다니. 한국 사람들은 정말 부지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인은 능숙한 동작으로 미끼를 달고 낚싯줄을 던졌어요. 물에 찌가 떨어지며 파문이 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문득 궁금해졌어요. 여기서 정말 고기가 잡힐까? 템즈강에서도 낚시하는 사람들을 자주 봤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고기를 잡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취미로 하는 거였죠. 한강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시 메모에 집중했습니다. 오늘 측정한 데이터를 정리하고 오후에 다른 지점도 조사해야 했거든요. 반포대교 근처와 뚝섬 쪽도 가볼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노인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잡힌 모양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봤습니다. 노인이 낚싯대를 당기고 있었어요. 얼마 안 있어 은빛 물고기 한 마리가 물 위로 올라왔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제법 살이 올라 보이는 물고기였어요. 노인은 능숙하게 물고기를 낚아올려 물통에 넣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 잡히네. 그것도 아침 7시에 채 15분도 안 걸려서요. 템즈강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노인에게 다가갔어요. 좀 더 가까이서 보고 싶었거든요. 과학자의 본능이 발동한 거죠. 노인이 저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서툰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노인은 영어로 답했습니다. 헬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영어를 하시네요. 제가 말하자 노인이 웃었습니다. 조금요. 옛날에 미군 부대 근처에서 일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반가웠습니다. 대화가 가능하다는 게 좋았어요. 저는 제 소개를 했습니다. 하천 생태학자이고 강을 연구한다고요. 노인이 관심 있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게 앉으라고 손짓했어요. 벤치가 아니라 노인이 깔아놓은 돗자리에 앉았습니다. 노인은 보온병에서 차를 따라 제게 건넸어요. 저는 고맙다고 하며 받았습니다. 따뜻한 차였어요. 노인이 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강이 참 많이 변했다고요. 저는 어떻게 변했냐고 물었습니다. 과학자로서의 질문이 아니라 그냥 순수한 호기심이었어요. 노인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50년 전 이야기부터요. 저는 차를 마시며 들었습니다. 그때는 이 강이 정말 깨끗했다고 하더군요.
물도 맑고 물고기도 많았다고요. 노인은 그때 이 강에서 잡은 잉어와 메기를 팔아서 자식들 학비를 댔다고 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나와서 고기를 잡고 시장에 내다 팔았대요. 그게 생계였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템즈강도 옛날에는 그랬다고 들었거든요. 19세기까지만 해도 런던 사람들이 템즈강에서 연어를 잡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노인의 다음 말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20년 전쯤에는 이 강이 완전히 죽었다고요. 물고기가 하나도 없었대요. 물이 시커멓고 냄새가 지독해서 아무도 강변에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 한강 오염이 심각했다는 걸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때문이었죠. 하수처리 시설이 부족했고 공장 폐수가 그대로 강으로 흘러들었습니다. 노인도 그때는 낚시를 그만뒀다고 했어요. 강이 죽었으니 고기가 있을 리 없었죠. 대신 다른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항상 강이 그리웠대요. 저는 공감했습니다. 강을 사랑하는 사람은 강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요. 저도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강에서 놀고 자랐습니다. 노인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10년 전부터 변화가 시작됐다고요. 처음에는 작은 붕어 몇 마리가 보이더래요. 노인은 반신반의했다고 합니다. 정말 고기가 돌아오는 건가 싶었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생태복원의 초기 단계를 설명하는 전형적인 사례였어요. 수질이 개선되면 가장 먼저 돌아오는 게 붕어 같은 강한 어종이니까요. 그 다음 해에는 잉어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노인은 그때부터 다시 낚시를 시작했대요. 50년 전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고기가 잡혔다고요. 저는 메모를 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노트를 꺼내면 대화 분위기가 깨질 것 같았거든요. 대신 머릿속으로 기억하기로 했어요. 5년 전부터는 고기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크기도 커지고 종류도 다양해졌대요. 메기도 나타났고 큰 잉어도 잡혔다고 했습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고기가 잡히냐고요. 노인이 물통을 가리켰습니다. 오늘 잡은 고기를 보여주겠다고 하더군요. 물통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은빛 비늘에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었어요. 크기는 20cm 정도. 저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피라미였어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건 흔한 거고 요즘은 더 좋은 고기도 잡힌다고요. 저는 더 좋은 고기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노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쏘가리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쏘가리라고요? 확실하냐고 되물었어요. 노인은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년간 고기를 잡았는데 쏘가리를 모르겠냐고 하더군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쏘가리는 1급수 지표종이에요. 맑고 깨끗한 물에서만 사는 물고기죠. 한강 같은 대도시 하천에 쏘가리가 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노인이 제 표정을 보고 웃었습니다. 믿기 힘들죠? 저도 처음에는 놀랐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작년부터 가끔 잡힌다고 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본 적 있냐고 물었습니다. 사진이라도 있냐고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사진은 안 찍는다고 했습니다. 잡으면 바로 놓아준다고요. 왜 놓아주냐고 물었습니다. 노인이 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쏘가리가 돌아왔다는 건 강이 살아났다는 뜻이라고요. 그걸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과학자가 아니어도 생태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요.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 쏘가리가 맞을까요? 노인이 제 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오늘 운이 좋으면 보여드리겠다고요. 쏘가리는 아침에 잘 잡힌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오전에 다른 일정도 없었거든요. 컨퍼런스 준비는 이미 끝났고 오후에 다른 지점 조사를 하면 됐으니까요. 노인과 함께 앉아 강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어요. 강물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이 지나갔고 자전거가 달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노인의 찌가 움직였습니다. 노인이 낚싯대를 들어 올렸어요. 뭔가 무거운 게 걸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노인이 조심스럽게 낚싯줄을 감았어요. 물고기가 저항했습니다. 제법 큰 물고기였어요. 드디어 물고기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은빛과 갈색 무늬의 물고기.
날카로운 등지느러미, 큰 입, 틀림없었습니다. 쏘가리였어요. 노인이 능숙하게 물고기를 낚아 올렸습니다. 크기는 30cm 정도. 건강해 보였어요. 저는 다가가 자세히 봤습니다. 과학자로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 쏘가리예요. 한강에 서울 한복판을 흐르는 강에 쏘가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조심스럽게 낚싯바늘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강물에 넣었어요. 쏘가리가 잠시 멈칫하더니 힘차게 헤엄쳐 사라졌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제 이론이 흔들렸어요. 20년 만에 1급수 어종이 돌아온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믿으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노인이 다시 낚싯줄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 강이 기적을 보여줬다고요. 죽었던 강이 다시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벤치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제 발표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한강을 비판하려고 준비한 슬라이드들이요. 하지만 지금 본 쏘가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쏘가리는 과학이 만든 지표였어요. 1급수에만 사는 물고기. 그게 여기 있다는 건 한강이 정말로 복원됐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을 모두 적었어요. 과학자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었어요. 제 이론에서 빠진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한강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복원될 수 있었냐고요. 노인이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노력했다고요. 정부도 시민들도 모두 강을 살리려고 애썼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적었습니다. 사람들의 노력. 혹시 그게 제가 놓친 변수일까요? 호텔로 돌아온 건 오후 1시쯤이었습니다. 저는 샤워도 하지 않고 바로 노트북을 켰어요. 오늘 본 쏘가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강 데이터를 처음부터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관점으로 봤어요. 비판하려는 시각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시각으로요. 1970년대 자료가 나왔습니다. 당시 한강의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20ppm이 넘었어요. 거의 죽은 강이나 다름없는 수치였습니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환경이었죠. 1980년대 자료를 봤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급속한 산업화로 공장 폐수가 쏟아졌고 인구 증가로 생활하수도 늘었습니다. 한강은 서울의 하수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1990년대부터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 계획이 수립됐어요. 난지도 하수처리장, 탄천 하수처리장, 중랑 하수처리장이 차례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하수처리장 용량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1990년에 1일 200만 톤이었던 처리 용량이 2000년에는 500만 톤으로 늘어났어요. 엄청난 투자였습니다. 2000년대 자료를 봤습니다. 수질 개선 속도가 가속화됐어요.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10pp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5ppm, 3ppm 계속 낮아졌어요. 2010년대 들어서는 2ppm 이하로 안정화됐습니다. 이건 2급수 기준이에요. 잉어와 붕어가 살 수 있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제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부의 공식 프로젝트만 봤어요. 하수처리장, 생태공원, 둔치 조성 같은 큰 사업들만요. 그날 저녁, 저는 다른 키워드로 검색했습니다. 시민 참여, 자원봉사, 환경단체. 그러자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어요. 1990년대 중반부터 시민단체들이 한강 살리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환경운동가들은 매주 강변 정화 활동을 했어요. 쓰레기를 줍고 불법 배출을 감시하고 정부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보니 놀라웠습니다. 연간 50만 명이 자원봉사에 참여했어요. 주말마다 수천 명이 강변으로 나왔습니다. 가족 단위로, 학교 단위로, 회사 단위로요. 시민과학자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수질을 측정하고 데이터를 제공했어요. 전문가가 아니어도 강을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템즈강 복원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템즈강도 성공적인 사례였어요. 하지만 방식이 달랐습니다. 템즈강은 철저하게 위에서 아래로 진행됐습니다.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전문가들이 실행하고
시민들은 결과를 받아들였어요. 30년이 걸린 이유는 모든 단계를 과학적으로 신중하게 진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강은 달랐습니다. 위에서 아래로도 진행됐지만 동시에 아래에서 위로도 움직였어요. 정부가 하수 처리장을 지을 때 시민들은 강변을 청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수질을 측정할 때 시민 과학자들도 함께 측정했어요. 저는 새로운 공식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이트보드를 꺼내 적었어요. 복원 속도는 과학에만 비례하지 않는다. 정치적 의지, 시민 참여도가 변수로 작용한다. 템즈강의 경우 과학 10점, 정치적 의지 8점, 시민 참여도 4점. 총 22점에 30년. 한강의 경우 과학 8점, 정치적 의지 9점, 시민 참여도 9점. 총 26점에 20년.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패턴이 보였어요. 시민 참여도가 높으면 복원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왜 시민 참여가 속도를 높일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감시와 압력이었어요. 시민들이 지켜보면 불법 배출이 줄어듭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면 정부가 더 빨리 움직여요. 시민들이 직접 청소하면 그만큼 강이 빨리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인의식이었습니다. 시민들이 강을 자기 것으로 느낄 때 강은 정말로 살아났어요. 템즈강은 정부의 강이었지만 한강은 시민의 강이 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배가 고팠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어종 다양성 자료를 찾았습니다. 1990년에는 15종이었던 어종이 2010년에는 50종으로 늘어났어요. 2020년에는 70종이 넘었습니다. 조류 다양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로, 외가리, 물총새, 심지어 천연기념물인 원앙도 돌아왔어요. 쏘가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생태계 전체가 회복되고 있었어요. 저는 제 발표 자료를 열었습니다. 한강 성급함의 대가. 제목부터 틀렸어요. 한강은 성급한 게 아니라 효율적이었습니다. 슬라이드를 하나씩 봤습니다. 과학적 근거 부족이라고 썼던 부분. 하지만 자료를 보니 한강은 철저하게 모니터링되고 있었어요. 오히려 템즈강보다 측정 지점이 많았습니다. 장기 모니터링 미흡이라고 썼던 부분. 하지만 30년간의 연속 데이터가 있었어요. 매월, 매주, 심지어 매일 측정한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지속 가능성 의문이라고 썼던 부분. 하지만 20년 동안 꾸준히 개선되고 있었어요. 쏘가리가 돌아온 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안정적 복원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완전히 철저하게 틀렸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이론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걸 배우는 흥분도 있었어요. 과학자로서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진실을 발견하는 건 짜릿한 일이죠. 저는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을 적었어요. 한강 기적의 강. 그리고 첫 문장을 썼습니다. 저는 한강을 비판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한강은 제게 과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새벽 2시까지 글을 썼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발표 자료를 만들고 있었어요. 한강을 비판하는 대신 한강에서 배운 걸 세계와 나누려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에 공식을 넣었습니다. 복원 속도는 과학 곱하기 정치적 의지 곱하기 시민 참여도. 이게 한강이 증명한 새로운 공식이었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 아침 노인을 다시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 인사를 해야 했어요. 그분이 제 눈을 열어줬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6시, 저는 다시 한강변으로 나갔습니다. 노인을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어제 그분이 들려준 이야기가 제 연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 노인은 이미 같은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벤치, 똑같은 낚싯대를 들고요. 마치 그곳이 노인의 지정석인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저를 보자 노인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인사했어요. 노인이 웃으며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앉으라는 뜻이었죠. 저는 어제처럼 노인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제 보여주신 쏘가리 덕분에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제가 과학만 믿고 사람을 안 봤다는 걸 깨달았다고요. 노인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따라 제게 건넸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하며 받았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워서 따뜻한 차가 좋았어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이 낚싯대를 보며 말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어젯밤 찾은 자료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시민들의 자원봉사 환경단체의 활동, 시민과학자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다들 열심히 했죠. 제 친구들도 여기 와서 쓰레기 줍고 그랬다고 하더군요. 주말마다 가족들과 나와서 강변을 청소했대요. 처음에는 쓰레기가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 물었습니다. 힘든 일인데 말이죠. 노인이 강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어요. 우리 강이니까요. 우리가 더럽혔으니 우리가 치워야죠. 간단한 답이었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대요. 10명, 20명 정도가 모여서 청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본 사람들이 하나둘 합류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에는 100명, 1년 후에는 1000명이 됐다고 하더군요. 저는 경청했습니다. 과학 논문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데이터 뒤에 숨겨진 사람들의 땀과 열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치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진실이었죠. 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부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대요. 시민들이 강을 살릴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시민들이 계속 움직이니까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수 처리장을 더 빨리 짓고 예산을 더 많이 투입했어요. 그게 바로 제가 찾던 답이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만 가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도 가는 거였어요. 시민들이 정부를 움직이고 정부가 시설을 만들고 시민들이 그걸 더 잘 관리하는 선순환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제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노인이 말했어요. 과학자 양반, 글만 쓰지 말고 느껴봐요. 이 강을 말이에요. 저는 노트를 내려놓았습니다. 노인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30년 동안 데이터만 봤습니다. 수치와 그래프만 분석했죠. 하지만 강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강은 살아 숨쉬는 생명체였습니다. 노인과 함께 강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강물이 황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백로 한 마리가 낮게 날아가 물고기를 낚아챘어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지나갔고 조깅하는 사람들이 땀을 흘렸습니다. 이 모든 게 기적이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풍경이었어요. 죽었던 강이 다시 살아난 거였죠. 그리고 그 기적을 만든 건 과학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사랑과 헌신이었어요. 노인이 낚싯대를 들어올렸습니다. 뭔가 걸렸나 봐요. 작은 붕어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바늘을 빼고 물고기를 강물에 돌려보냈어요. 붕어가 꼬리를 치며 사라졌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놓아주시냐고요? 잡으려고 낚시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노인이 웃었습니다. 낚시는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려고 하는 거래요. 물고기와 대화하고 강과 대화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도 30년간 강과 대화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대화는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강을 분석하고 판단했을 뿐이죠. 강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 강이 다시 살아난 건 사람들이 강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래요. 강이 아프다고 할 때 사람들이 달려왔고 강이 도와달라고 할 때 사람들이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도 사람들에게 보답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학적으로 말하면 생태계 복원이지만 인간적으로 말하면 관계의 회복이었어요. 사람과 자연의 관계, 시민과 정부의 관계, 현재와 미래의 관계가 모두 회복된 거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침 8시가 됐습니다. 저는 일어서야 했어요. 호텔로 돌아가 발표 준비를 마무리해야 했거든요. 내일이 컨퍼런스 당일이었습니다. 노인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덕분에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고요. 노인이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내가 가르친 게 아니라 강이 가르쳤다고요. 저는 그냥 전달했을 뿐이라고 하더군요. 강변을 걸어 나오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낚싯대를 들고 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햇빛이 노인의 뒷모습을 비췄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내일 발표에서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데이터와 수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걸 전해야 했어요. 사람의 힘, 사랑의 힘, 관계의 힘을요. 제 이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30년 경력의 과학자가 무대에서 자신이 틀렸다고 말하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죠.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위해서요.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어요. 55년을 살아온 과학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명성과 권위가 그 얼굴에 담겨 있었죠. 내일이면 세계 하천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500명의 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였어요. 그들은 제가 한강을 비판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템즈강을 복원한 권위자가 한강의 문제점을 지적할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한강을 칭찬하고 제 이론이 틀렸다고 인정하려고요. 학계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뻔했습니다. 비웃음, 의심, 실망. 30년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었어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로 만든 발표 자료가 화면에 떴어요. 한강 새로운 복원 모델. 슬라이드를 하나씩 넘기며 점검했습니다. 데이터는 충분했고 논리도 탄탄했어요. 하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딸 엠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런던 시간으로 새벽 1시였지만 엠마는 깨어 있었어요.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환경공학을 전공하는 딸이었습니다. 엠마가 물었어요. 아빠, 무슨 일이야? 저는 지난 이틀간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강변에서 만난 노인, 쏘가리를 본 것, 밤새 데이터를 분석한 것, 그리고 발표 내용을 완전히 바꾼 것까지요. 엠마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빠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완전히 틀렸다고요. 엠마가 웃었습니다. 대단한데? 아빠가 그런 말 하는 거 처음 들어봐. 저도 웃었습니다. 저도 제가 이럴 줄 몰랐다고요. 하지만 과학자라면 진실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엠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진짜 과학자야, 아빠. 딸의 말이 힘이 됐습니다. 저는 엠마에게 물었어요. 내일 발표가 두렵다고요. 사람들이 비웃을까봐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엠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빠, 진실이 두려울 이유는 없잖아. 비웃는 사람들은 아직 배울 준비가 안 된 거고. 엠마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가 30년간 한 연구가 틀린 게 아니래요. 그 연구가 새로운 발견의 토대가 된 거라고요. 템즈강에서 배운 걸 한강에 적용하려다가 오히려 한강에서 새로운 걸 배우게 된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제 연구가 무의미한 건 아니었어요. 다만 불완전했을 뿐이죠. 한강은 제 이론에 새로운 변수를 추가해 준 겁니다. 시민 참여라는 변수를요. 엠마가 말했습니다. 아빠, 자신 있게 해. 아빠는 진실을 말하는 거잖아. 그게 가장 용기 있는 일이야. 저는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발표 자료의 첫 슬라이드를 봤어요. 제목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뭔가 더 필요했어요. 개인적인 이야기가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노인과 함께 찍은 사진은 없었지만 한강변 풍경 사진을 넣었어요. 그리고 문장을 썼습니다. 저는 한강을 비판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한강은 제게 겸손을 가르쳐줬습니다. 발표를 어떻게 시작할지 고민했습니다. 데이터부터 보여줄까? 아니면 이론부터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결정했어요. 노인의 이야기로 시작하자고요. 사람의 이야기가 가장 강력한 증거니까요. 발표문을 다시 썼습니다. 이틀 전 한강변에서 80세 노인을 만났다는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50년간 강을 지켜본 사람의 증언이 어떻게 30년 연구를 뒤집었는지 설명하려고요. 오후 4시가 됐습니다. 저는 컨퍼런스 장소인 코엑스로 향했어요. 리허설이 있었거든요. 무대를 미리 확인하고 음향과 조명을 점검해야 했습니다. 코엑스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컨퍼런스 홀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500석 규모의 객석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저 자리가 다 찼겠죠. 세계 각국에서 온 하천 전문가들로요.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어요.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연결했습니다. 제 슬라이드가 거대한 스크린에 떴어요. 한강 새로운 복원 모델. 진행 요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워터스 박사님, 발표 시간은 40분이고 질의응답 20분입니다. 총 1시간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리허설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으려 했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긴장됐습니다. 30년 경력에도 여전히 큰 발표 앞에서는 떨리더군요. 창문 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석양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저 강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확신에 가득 찬 과학자를 겸손한 학생으로 만들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거예요. 제가 용기 있는 과학자로 기억될지, 아니면 신뢰를 잃은 학자로 기억될지.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강을 바라보며 미소 짓던 모습이요. 그 미소에는 50년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과 함께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이었죠. 저도 언젠가 저렇게 강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데이터가 아니라 생명으로 보고 분석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할 수 있을까요? 한강이 제게 그 길을 열어줬습니다. 이제 걸어가기만 하면 됐어요. 컨퍼런스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잠을 설쳤거든요. 긴장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오늘 제 발표가 하천생태학계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알 수 없었어요. 호텔 식당에서 간단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커피만 2잔 마셨습니다. 카페인이 필요했거든요. 정신을 또렷하게 유지해야 했으니까요. 오전 9시 코엑스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미국, 유럽, 아시아 각국에서 온 하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익숙한 얼굴들도 보였죠. 학회에서 자주 만나던 동료들이었어요. 몇몇 사람들이 저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인사를 했어요. 한 프랑스 학자가 물었습니다. 오늘 한강 이야기 한다며? 기대하고 있어. 저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가 기대하는 내용과는 다를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대기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노트북을 확인하고 발표문을 다시 읽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경력에도 여전히 떨리는 건 어쩔 수 없었죠. 하지만 나쁜 떨림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진실을 말하기 전에 긴장감이었어요. 오전 10시, 개회식이 시작됐습니다. 주최 측 인사말과 환영사가 이어졌어요. 저는 무대 뒤에서 기다렸습니다. 제 차례는 11시였어요. 기조 연설자로서 첫 번째 발표자였죠. 드디어 제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템즈강 복원의 권위자 제임스 워터스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무대에 서자 조명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객석을 봤어요. 500명의 전문가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두 기대에 찬 표정이었죠. 템즈강을 복원한 과학자가 한강을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해하는 눈빛들이었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잠시 침묵했어요. 준비한 첫 문장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말이 튀어나왔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한강을 비판하러 서울에 왔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제 이론으로 한강의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했죠.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강변 노인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틀 전 한강변에서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80세의 노인이었어요. 50년간 이 강을 지켜본 분이었죠.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과학 발표에서 노인 이야기로 시작하다니 예상 밖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한강의 역사를 들려줬습니다. 50년 전 깨끗했던 강, 20년 전 죽었던 강, 그리고 지금 다시 살아난 강을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쏘가리 사진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제 눈앞에서 쏘가리를 잡았습니다. 1급수 지표종인 쏘가리를요.
한강에서 말입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쏘가리가 한강에 산다는 게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죠.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저는 데이터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한강의 수질 개선 그래프, 어종 다양성 증가 추이, 생태계 복원 지표들. 모든 데이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한강은 성공적으로 복원됐다는 걸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어떻게 20년 만에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제 이론에 따르면 최소 30년은 걸려야 하는데 말입니다.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시민들이 강변을 청소하는 사진, 자원봉사자들이 수질을 측정하는 모습, 환경단체들이 캠페인하는 장면들이 나타났어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변수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시민들의 참여였어요. 공식을 보여줬습니다. 복원 속도는 과학 곱하기 정치적 의지 곱하기 시민 참여도. 템즈강은 과학과 정치적 의지로 복원됐습니다. 하지만 한강은 여기에 시민 참여가 더해졌어요. 그래서 더 빨랐던 겁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30년간 저는 과학만 믿었습니다. 데이터와 수치만 신뢰했죠. 하지만 한강이 가르쳐줬습니다. 강을 살리는 건 과학만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요.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어 있었어요. 비판적이던 눈빛이 사라지고 집중하는 표정들이 보였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한강은 실패가 아닙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강은 새로운 모델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모델이에요. 위에서 아래로만 가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도 가는 복원 모델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석양 속 한강 전경이었어요. 백로가 날고 사람들이 산책하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저는 결론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오래 과학의 우월함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과학과 사람이 만날 때 일어납니다. 한강이 그걸 증명했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제 이론이 불완전했어요. 한강이 그걸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발표를 마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제 말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라고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맨 앞줄에 앉았던 독일 학자가 일어섰어요. 그리고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힘차게요. 그러자 옆 사람도 일어섰어요. 그 다음 사람도, 그 다음 사람도요. 순식간에 500명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울먹이지 않으려고 애썼죠.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여러 사람들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용기 있는 발표였다고, 감동적이었다고, 배울 게 많았다고 말했어요. 저는 고맙다고 답하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딸 엠마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아빠 대단해. 라이브로 봤어. 자랑스러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딸의 응원이 가장 큰 힘이었어요.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손이 여기저기서 올라갔어요. 미국 학자가 첫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시민 참여도를 어떻게 정량화할 수 있느냐는 거였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아직 완벽한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원봉사 참여 인원, 시민, 과학자 수, 환경단체 활동 빈도 같은 지표들을 조합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고 덧붙였습니다. 독일 학자가 물었습니다. 템즈강 복원에도 시민 참여를 늘리면 더 빨라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각 지역의 문화와 상황이 다르니 한강 모델을 그대로 적용할 순 없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일본 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박사님이 이론을 바꾸는데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어떻게 결심하셨냐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30년 경력이 흔들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과학자라면 진실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제 명성보다 진실이 중요하니까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질의응답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저를 둘러싸고 악수를 청했어요. 명함을 주고받고 공동 연구를 제안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시간 넘게 로비에 서 있었어요. 오후 2시쯤 되어서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탔어요. 기사님에게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노인을 꼭 다시 만나야 했거든요. 발표 성공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노인은 아직도 같은 자리에 계셨어요. 오전부터 계속 낚시를 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걸어가 노인 옆에 섰어요. 노인이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과학자 양반, 발표 끝났어? 저는 숨을 고르며 앉았어요. 네, 방금 끝났습니다. 노인이 물었어요. 어떻게 됐어?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노인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줄 알았어. 진실을 말했으니까. 저는 노인에게 발표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이야기로 시작했다고, 쏘가리를 보여줬다고,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고요. 노인이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내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아. 강 이야기가 중요하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선생님 이야기가 곧 강 이야기였어요. 50년간 강과 함께 사신 분의 증언이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노인이 보온병을 열어 차를 따라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받아 마셨어요.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긴장이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몇 시간 동안 계속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노인이 물었습니다.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아침 비행기를 탑니다. 노인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좋은 여행이었길 바라.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여행이었어요. 노인과 함께 강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햇살이 강물을 비추고 있었어요. 유람선이 지나가며 작은 파도를 만들었습니다. 자전거들이 강변길을 달렸고요.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번에 많은 걸 배웠어요. 과학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 모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노인이 손을 저었습니다. 내가 뭘 가르쳤어? 그냥 고기나 잡았을 뿐인데. 저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선생님은 제게 가장 중요한 걸 보여주셨어요. 강과 함께 사는 법을요. 노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과학자 양반, 나는 글을 잘 몰라. 대학도 안 나왔어. 그냥 평생 이 강에서 살았을 뿐이야.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 강은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돌아온다는 거. 그 말이 제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강은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돌아온다. 간단하지만 깊은 진리였어요. 제가 30년간 찾던 공식보다 훨씬 더 정확한 법칙이었습니다. 저는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책을 쓰면 선생님 이야기를 넣어도 될까요? 노인이 웃었어요. 책까지 쓸 거야? 저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강 이야기를 세계와 나누고 싶어요. 노인이 허락했습니다. 좋았어. 대신 내 이름은 바꿔. 저는 약속했어요. 물론이죠. 저는 속으로 제목을 생각했습니다. 리버 오브 미러컬즈, 기적의 강. 그리고 첫 장은 노인 이야기로 시작할 거예요. 시간이 흘러 오후 5시가 됐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일어서야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 짐을 싸야 했거든요. 내일 아침 일찍 공항으로 가야 했으니까요. 노인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노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50년간 낚싯대를 잡아온 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말했어요.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바꾼 게 아니야. 강이 바꾼 거지. 나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저는 웃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강변을 떠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노인은 다시 낚싯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석양빛이 노인의 뒷모습을 비췄습니다. 그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어요. 저는 그 장면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석양에 물들어 있었어요. 황금빛 강물이 반짝였습니다.
이 강이 제게 준 선물을 생각했어요. 겸손, 깨달음, 그리고 새로운 시작. 호텔방에서 짐을 싸며 생각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해야 할까? 먼저 책을 쓰기 시작해야겠어요. 한강 이야기를 세계와 나누는 거죠. 그리고 제 연구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엔 시민 참여를 중심에 두고요. 창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강물에 반사돼 반짝였어요. 유람선의 불빛, 다리의 조명, 건물의 빛들. 모두 강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가 얼마나 강을 사랑하는지 보였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확신에 차 있고 자신만만하고 비판적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겸손하고 배우려 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한강이 저를 바꿔놓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한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를 바꿨어요. 노인, 자원봉사자들, 시민과학자들, 환경운동가들. 그들이 보여준 헌신과 사랑이 제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내일이면 런던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한강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올 겁니다. 노인을 만나고 강을 보고 감사 인사를 하러요. 그게 제 약속입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서울에 왔어요. 이번에는 비판하러 온 게 아니라 감사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제 책을 전하기 위해서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2년 전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그때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지금은 겸손함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노인이 아직도 그곳에 계실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벌써 80대 중반이시니까요. 하지만 만나고 싶었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준 분이었으니까요.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아침 6시 반이었어요. 강변을 걸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2년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보였어요.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산책하는 가족들. 한강은 정말 시민들의 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낚싯대를 들이운 노인이었어요. 2년 전 그 자리,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걸어갔어요. 노인이 제 발소리를 듣고 돌아봤습니다. 저를 보자 환하게 웃었어요. 과학자 양반. 돌아왔네. 네, 돌아왔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약속대로 왔습니다. 노인 옆에 앉았습니다. 2년 만이었지만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같은 낚싯대를 들고 같은 자리에서 강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가방에서 책을 꺼냈습니다. 파란색 표지의 책이었어요. 제목은 리버 오브 미러컬즈, 기적의 강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저자로 적혀 있었죠. 노인에게 책을 건넸습니다. 선물입니다. 노인이 책을 받아들었어요. 표지를 쓰다듬으며 천천히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제 사인이 있었어요. 강의 철학자에게. 당신이 제게 가르쳐준 것을 세상과 나눕니다. 제임스 워터스. 노인이 읽고 나서 웃었습니다. 강의 철학자라니. 난 그냥 고기나 잡는 노인인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선생님은 제게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과학보다 중요한 걸요? 노인이 물었습니다. 뭘 가르쳤다는 거야?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겸손이요. 그리고 강은 데이터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 사람이 없으면 복원도 없다는 것. 모두 선생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가르친 게 아니야. 강이 가르친 거지. 나는 그냥 전달했을 뿐이야.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강이 직접 제게 말을 걸었고 노인은 그 통역자였던 거죠. 둘이 나란히 앉아 강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라 강물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어요. 백로 한 마리가 낮게 날아가 물가에 앉았습니다. 2년 전에도 본 광경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요즘은 고기가 더 많아졌어. 쏘가리도 자주 잡혀. 크기도 커지고. 저는 놀랐어요. 더 개선됐다는 거였죠. 생태계가 계속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책은 이미 세계 10개 언어로 번역됐어요.
미국, 유럽, 아시아 각국에서 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도시들이 한강 모델을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노인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어떤 도시들? 저는 설명했어요. 태국 방콕의 차오프라야강, 인도 델리의 야무나강, 필리핀 마닐라의 파시그강. 모두 한강처럼 시민 참여를 중심으로 복원을 시작했다고요. 노인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우리 강이 세계에 도움이 되는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강은 이제 세계의 모델이 됐습니다. 과학과 시민이 함께 만드는 기적의 상징이 됐어요. 노인의 찌가 움직였습니다. 뭔가 걸린 모양이었어요. 노인이 낚싯대를 들어올렸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다가갔어요. 물고기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은빛 비늘의 갈색 무늬. 쏘가리였습니다. 2년 전보다 더 큰 쏘가리였어요. 노인이 능숙하게 낚아올려 조심스럽게 바늘을 뺐습니다. 물고기가 노인의 손에서 팔딱거렸어요. 노인이 쏘가리를 강물에 넣었습니다. 물고기가 잠시 멈칫하더니 힘차게 헤엄쳐 사라졌어요. 2년 전에도 본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았어요. 강과 사람의 관계, 받은 것을 돌려주는 순환이었습니다. 저는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항상 놓아주시냐고요? 노인이 강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이 강이 나한테 많은 걸 줬어. 50년 전에는 생계를, 지금은 평온을. 그러니 나도 돌려줘야지. 고기를 놓아주는 건 강에게 감사하는 거야. 그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주고받는 관계.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돌려주는 것. 그게 진정한 공존이었어요. 강이 사람에게 주고 사람이 강에게 돌려주는 순환. 그게 한강 모델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제 책 3장에 선생님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이름은 바꿨지만요. 한강을 50년간 지켜본 철학자의 이야기라고 썼습니다. 노인이 웃었어요. 철학자라니. 과학자 양반이 철학자를 만든 거네. 시간이 흘러 아침 8시가 됐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지나가고 학교 가는 학생들이 보였어요. 한강은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이 강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저는 일어서야 했습니다. 오후에 다른 일정이 있었거든요. 서울시와 미팅이 잡혀 있었어요. 한강 복원 사례를 더 자세히 연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노인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다시 올게요. 노인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언제든 와. 난 여기 있을 테니까. 그 말이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언제 와도 노인은 그 자리에 계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강변을 걸어 나오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노인은 다시 낚싯대를 들이우고 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햇빛이 노인의 뒷모습을 비췄습니다. 평화로운 광경이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30년간 찾아 헤맨 답이 여기 있었다고요. 데이터와 논문 속이 아니라 한강변 벤치에 앉은 노인에게 있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책이 아니라 삶에서 나온다는 걸 배웠어요. 한강이 제게 가르쳐준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겸손, 경청, 공존, 순환. 모두 과학 교과서에는 없는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강을 복원하는 건 기술만이 아니라는 것. 강을 사랑하는 마음, 강을 지키려는 의지, 강과 함께 살려는 결심. 그게 모여서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요. 택시를 타고 떠나며 한강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반짝이는 강물. 그 위를 나는 백로드. 강변을 걷는 사람들. 모든 게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감동 담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